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도 재매각 사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린상가 경매 물건인데요. 김포의 일반 산단,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린상가입니다. 근린상가 1층인데 입지가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미납했습니다. 상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관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유치권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월 15일 입찰 날짜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고요. 2020 타경의 4459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하군프라자 1층입니다. 1층이고요. 자, 전용 면적은 16.374평입니다. 감정가 7억 2,500이고 지금 49%까지 떨어졌습니다. 3억 5,525만원입니다. 재매각 사건이라서 입찰 보증금 20% 준비하라고 합니다. 7,105만원입니다. 자, 재매각 사건 같은 경우에 법원마다 10%, 20%, 30% 입찰 보증금 다 다르니까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월 6일 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었는데 미납했어요. 왜 미납을 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9년 8월 26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했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액은 9억 1286만 7,945원. 지금 감정가보다 그래서 거래가액이 더 높습니다. 그때 근저당 설정됩니다. 소유권 이전되면서 잔금 내느라고 담보대출을 받은 모양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받았네요. 채권 최고액 7억 2천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빌린 돈은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압류 들어오고요. 여기 있는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날 임의경매 신청했고 그 뒤에 가압류, 압류 이런 게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019년 8월 26일 근저당 하나은행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 아래로는 다 소멸이 되죠. 그죠? 등기부상으로 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관계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하나은행의 2019년 8월 26일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9월 8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임차인이 누군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글씨도 좀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황조사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갔습니다. 경매에 접수되면은 그저 빠른 시일 내에 곧 나가게 됩니다. 조사 일시는 언제냐면은 2020년 7월 24일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25일 나가고 두 번을 나갔습니다. 자, 내용이 나옵니다.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인 성명 불상자 여자 50대 후반 성명을 밝히기 거부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어디의 직원이다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했다. 위 점유자에 의하면 동부동산은 채무자가 그러니까 건물 그 소유자인 채무자 있죠. 그 채무자가 주식회사 어디라는 분양대행사 이 분양대행사에게 임시 분양 사무소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해서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임차인이 아니라 그 프라자, 하군 프라자라는 건물이거든요. 또 분양을 위해서 임시로 그냥 무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내고가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술을 듣고 그래도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전입세대 열람도 하고요. 상가라도 전입세대 열람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뭐냐면 세무서 쪽에 들어있는 혹시 세무서에는 그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조사를 해봤는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전입되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는 그 뭡니까 상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없다 했어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이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전입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다. 이 말은 느닷없이 누군가가 느닷없이 우리 임차인이다. 우리 보증금을 달라. 그래도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등기부상으로 하자도 없고 그리고 임차인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방 요 부분은 금방 그래서 현황조사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기고란에 2020년 5월 4일, 이것은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 5월 4일자로 뭐뭐 땡땡건설의 누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1억 8천의 유치권 행사 신고서가 제출됐다. 우편으로 제출됐다 했습니다. 자, 유치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법원에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5월 4일자에 유치권 행사 신고서가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간단히 말하면은 해당 부동산을 공사를 했었어야 되고, 공사를 하고, 그리고는 뭐 돈 받을 때가 다 돼야 되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매에서 항상 유치권이 인정을 못 받는 이 세 번째 요건이 그 인정을 못 받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됩니다. 뭐냐면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돈 받을 때까지 자기가 넘겨주지 말았어야 돼요.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에서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면은 경매 개시 전부터는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경매 개시를 하고 경매가 이제 접수가 되고 채권자로부터 접수되면 이내 이제 등기부에 경매 개시 등기 기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통 보면은 일주일, 뭐 열흘 이내에 현황 조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갔을 때 점유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고 감정평가사가 나갔을 때 감정평가사 보면은 사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현황조사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월 20, 잠시만요. 등기부 보면은 경매 개시는 7월 10일입니다. 여기 경매 개시 등기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이고 그리고 또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나간 게 7월 24일, 25일입니다. 그죠? 자, 그랬는데 경매 개시 7월 10일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24일, 25일에 나갔는데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유치권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낙찰받은 분이 5월 6일 날 경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5월 6일 날 이제 입찰 들어갈 때 그 직전 이틀 전에 5월 4일 날 뭐죠? 뭐 유치권 그 신고서 이런 거 우편으로 제출된 거 이런 것은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알고도 들어갔을 수도 있죠.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미납 같은 경우에 왜 미납을 했을까를 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경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론을 알더라도 막상 자기한테 부닥치면은 두려운 겁니다. 1억 8천, 공사대금 채권이 1억 8천이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들게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도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입찰 들어가야지 하고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를 했는데 계속 해가지고 법원의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서 계속 매일매일 확인하는 분이 드물죠. 그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몰랐단 말이에요. 가서 현황 조사만 한 겁니다. 나름 보니까 굉장히 1층이고 코너인데 1층 코너예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렇게 반값까지 떨어진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자, 낙찰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낙찰 받고 나면은 이제 잔금 내려고 뭡니까? 대출을 보통 알아보지 않습니까? 대출을 알아보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 두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포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아니지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 내가 풀 수 있어. 하더라도 뭐냐면은 3억 5천 얼마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3억 5천 얼마가 내가 현금이 다 있다면 괜찮은데 뭐라고요? 대출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보통은 대출을 받아서 있는 돈하고 합해서 잔금 납부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고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은행에 가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성립하지 않으니까 대출을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오케이 하는 은행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뭔가가 문제가 생겼나 틀어졌나 라는 뭐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여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금을 미납을 해서 지금
재매각을 하는 사건이고요. 잔금 미납의 원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초보자라서 조금 유치권에 대한 부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해볼래 하더라도 대출이 안 돼서 이렇게 잔금이 마련이 못 됐을 가능성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죠.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입찰을 이거를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인 거 유치권 성립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이제 진짜 하실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자신이 없으시면. 자,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입찰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선 대출 부분, 잔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한 곳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많이 연구를 한번 많이 컨택을 해서 알아보셔야 되고 그래요. 그 유사한 사건, 비슷한 사건 몇 달 전에 제가 해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치권자 2020년 5월 4일이라고 유치권 그 신고한 날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5월 4일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서 제출입니다. 2020년 5월 4일 아니에요. 뭐 경매 접수 자체, 경매 시작 자체가 2020년 7월 10일이니까 그죠? 근데 조금 오타가 난 거를 매각물건 명세서에 오타가 나 있으니까 보통 옥션 사이트에서도 뭐 이렇게 그래서 기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옮기면서 다 20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1년 5월 4일입니다. 자, 비슷한 사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은 이제 몇 달 전에 다 이제 끝난 사건입니다. 몇 달 전에 끝난 사건이에요. 울산법원 사건입니다. 울산법원의 2019 타경의 4788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물건 번호 2번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대지는 꽤 넓은데 건물이 자그맣게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이쪽이 도로 쪽이에요. 도로 쪽이에요. 이렇게 바라볼 때 우측 이쪽은 임차인이 있었고요. 이 임차인도 되게 애먹였었어요. 자기들이 안에 내부 공사했다고 유익비로 어떻게 하겠다 유치권 신고 막 이런데 뭐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길고 인정을 못 받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관이 현황조사 나갔을 때 여기는 공실이었었어요.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현황조사서에 그 집행관 현황조사서에 어떤 게 그러니까 그 유치권자가 뭐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집행관 그 감정평가사의 사진에도 뭐 플랜카드가 있다라든가 그 유치권 뭐니까 유치권을 저기 행사한다라는 어떤 뭐 이렇게 뭐 안내문 같은 게 붙어 있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경매 개시되고 그 이후에 로드뷰를 가지고 확인을 해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그리고 잔금 내고, 그리고 나중에 잔금 내고, 여기, 요 공실 부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사비를 가지고, 이제 저기를 소송을 해가지고 확증 받아서, 이제 자기도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였습니다. 네, 돈을 받을 게 있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제 판결을 통해서 승소를 했으니까, 공사한 거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죠? 그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 부분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이 사건 저희가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그 인도명령 신청을 울산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해결이 강제 집행까지도 가지도 않고 해결이 잘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그 해당 부동산, 해당 물건을 공사를 했었어야 하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돈 받을 변제기에 도래해야 하며 이렇게 너무 뭐 당연한 거고 세 번째 점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유치권을 볼 때는 점유 부분을 늘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보면은 그 임차인들이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영업을 위해서 인테리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유익비로 인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은 그 임차인이 유치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로 인한 유치권인데 그건 뭐냐면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거주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소유자가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아주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수리를 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극단적인 예인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뭡니까? 저기, 베란다 쪽에 샤시라든가 이런 게 다 파손이 되고 막 그랬는데, 수리를 안 해줘요. 그럼 내가 했어. 아니면은 뭐겠습니까? 또 어떤 그게 있어요. 배관이 파열이 됐는데, 배관이 다 터져가지고는 문제가 돼서 살 수가 없는데, 안 해줘서, 소유주가 안 해줘서 임차인이 수리를 했다든지, 보일러가 터져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본인이 임차인이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거 유익비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